낮은 주식 수익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방치, 반대로 부동산은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부동산으로 많이 자산이 들어가도록 세팅됐고, 가열차게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이젠 대마불사가 돼서 죽이기도 어려워서 23년 정책만 보더라도 명확히 그게 나타나고, 중장년들이 부동산에 더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출산율 0.7, 0.6, 0.5 내려가고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최 대표님께서 최근에 그 분석왕 시리즈에서 참고로 이 채부심 사이트 가시면 분석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고, 우리 최 대표님께서 사회적인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가봐서 들으시면 정말 이 머리가 열리고 시야가 열리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 엄청난 재정도 퍼부어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많이 좀 봐주시고, 또 가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루신 게 이제 현재 자산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우리가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성적인 그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근로를 하는 그 기간에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 국민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노후 불안이라는 거는, 노후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애널리스트 했을 때, 그때 다른 나라는 은퇴 시점에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면 집을 다 판대요. 그러면서 58년 연생들이 이제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집을 다 파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는 게 2010년대 주 논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증권 다니면서 하나은행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은퇴하시면서 집을 더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더 사시네? 이게 사실 YJFN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0년대 전부 베이비 부모들 은퇴한다고 집값 빠진다, 이런 얘기들만 있거든요. 리포트들로. 저도 그거 보면서 부동산 시장 공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보니까 결국 노후 대비가 안 되었던 거고요. 노후 대비 안 됐던 거는 원래는 처음에는 막 연금 같은 걸로 다 대비될 거라 생각하고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별 걱정이 없었다가,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개혁했던 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개혁을 했는데, 그때 소득 대체율이 종전 DJ 때 60이었다가 40으로 내려가면서 국민연금이 소위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연봉이었다면 60%면 180 주는 거였는데 40은 120 주는 거니까 이제 연금이 충분히 나의 그거를 대체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뭘 도입했냐면은 참여정부 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삼성물산 2004년, 2008년 다닐 때 퇴직연금을 가입해라. 그래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냐? 그렇게 하니까 퇴직연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DB가 있고 DC가 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 거죠? 막 이러면서 공사하기 바쁜데 뭘 하냐 이랬더니 대부분 다 DB를 한다. 그래서 DB는 회사가 그 연금을 운영해 주는 거고, DC형은 개인이 운영을 해주는 건데 저는 버핏이 아니니까 회사가 운영하시면 되겠죠 해서,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할 때 소득 대체율을 낮추던 게, 다른 나라도 보면은 사회보장연금은 소득 대체율 40% 남짓이고 이게 공적연금이고, 퇴직연금이 근로자들 대부분이 회사를 다니니까 퇴직연금으로 2층을 쌓아서 매우 두텁게 쌓고 그 위로 요즘에 IRP나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 쌓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층위가 다 쌓이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만약에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한 400 벌고 있는데 연금으로도 400 나오면은 은퇴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연금 운용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국민연금의 그 수익률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벤치마크 상대로 하는 다른 나라 연금 대비해서는 국민연금도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발표됐던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의 목표 수익률이 4.5%거든요. 근데 23년이면은 금리가 엄청 튀었을 건데 무위험 수익률도 지금 3%가 나오는데 4.5라는 거는 마치 제로금리 때 그 수익률 목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국민연금은 기금용 본부라도 있죠.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DB형으로 70% 가입해 있는데
DB를 하는 회사는 다 예금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퇴직연금 일드가 2%가 나와요. 2%.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그 401k 퇴직연금은 10조 달러 넘게 모아놨는데 평균적으로 10%대를 넘어버리니까 네. 미국의 소위 401k 백만장자들이 나오면서 은퇴를 빨리 하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연금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게 2008년 이후로부터 이게 작동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생각은 연금은 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러면 40, 50대들은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시위를 하게 되고요. 네. 특히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쪽은 아무래도 중장년 이상이니까 박근혜 정부 2013년 딱 되자마자 정년 연장법, 만 60세 정년법을 13년에 통과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13년에 통과시키니까 종전에 지금 민간회사인데 당시 민간회사들 정년은 평균 57세였는데 네. 60세부터 할 거고 16년 시행할게 라고 하니까 어차피 60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60세구나 해서 민간 사기업들이 60으로 늘려버리니까 그 3년이 더 채워진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3년 동안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20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7%였는데 9%로 올라가요. 네. 다른 모든 계층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크게 안 튀었는데 신입이 채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6년에 전 사업장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9%대였던 20에서 29세 실업률이 또다시 10% 후반으로 튀게 돼요. 그래서 현재 20에서 29세 실업률이 14년과 17년에 큰 폭으로 튀었는데 그 튀기 바로 직전에 그 정년 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장년들 입장에서도 내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그냥 회사 더 다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뭐 한참 하겠지만 주식시장 개판이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사야 되겠고 부동산으로만 노후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 계속 올라가고 중장년들이 회사를 더 다니도록 구조화해 놓으니까 청년 실업 높아지고 청년 실업 높아지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 결혼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주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완전 이제 청년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거기서부터 게임 오버였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 이생망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주택 가격 올라간 것만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저출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결국에 그 중장년들이 주택으로 가도록 그 세팅이 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 중장년들이 더 회사를 오래 다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주식으로 갔었으면 될 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갈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바꾼다면은 전 딱 2개 바꾸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냥 주식시장 바꾸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대만에도 밀렸어요. 시가총액이. 네, 시총이. 대만 시총이 거의 2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1.7조 달러 정도 돼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기업은 한국이 훨씬 많아서 옛날에 대만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네, 저는 대만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 경제 규모 전체가 밀린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 규모가 밀렸다는 거에 지금 굉장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지금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네. 보통 우리나라의 3분의 2였거든요. 네. 한국의 3분의 2 시총이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10%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률이랑 배당 수익률 두 가지로 총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한국은 배당 안 하고 이제 대만은 배당 많이 하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배당 안 하는 거는 배당 소득세가 급투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로 50% 세금 때려버리니까 네. 대주주들한테는 대주주가 배당의 유인이 전혀 없고 네. 본인 배당 안 받고 회사에 돈 남겨놓으면서 그냥 회사 돈 쓰는 거잖아요. 네네. 법카로. 그러면 법카로 회사 돈 쓰는 건데 그 나를 자를 수 있는 건 샘 알트만 잘렸듯이 이사회가 나를 자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그냥 조직을 위해서 일하면 되고 주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대주주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뭐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증여가 문제가 되는 건데 증여는 일감 몰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 이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개판인 이유는 네.
세제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잘 안 됐고 네. 이사회가 작동하도록 상법 개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복구 프로그램을 회사 스스로 돌리도록 종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상장 폐지시키거나 네. 그리고 전화 탐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로 제일 짜증났던 게 상장을 했는데 IR 담당 부서가 없어가지고 왜 상장하셨죠? 그렇죠. 이런 말이 산더미 같이 나오는 기업이 수백 개가 넘어가잖아요. 중소기업은 저희가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IR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상장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잘 정보도 제공도 안 되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개판이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괜찮다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냥 내 자식들한테는 자녀가 만드는 기업에다가 일감들 좀 몰아주고 증여세, 상속세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회가 나를 자를 리가 없고. 넥슨보험은 더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아, 비상장으로 있다 보니까는 국유기업이 돼버렸어요. 네, 상속하고 나서 60% 상속세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상장하면 방법이 많잖아요. 상장해갖고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잖아요. 상장한 기업 중에서. 그게 원래는 배당이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니까 매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금투세로 넣어가지고 소위 법인세 수준인, 그러니까 법인세 수준이 20% 되고 소득세 상한은 거의 50%까지 가는데 소득은 반복적인 거고 그 위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배당이라는 위험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넣어버리니까 배당 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배당이랑 시장 건전화 뭐 등등등 이런 걸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만약에 4% 일드라면은 배당을 4% 주면 8% 일드가 되고 그럼 위험 대비 8%면 괜찮은 건데 지금 무위험은 3%인데 우리 주식시장이 4%면은 주식시장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거고 대만은 이걸 하니까 대만으로 가는 거고 미국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개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는 뭐는 안 돼가지고 근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똑같은 생각 할 거예요. 그럼요. 지금 뭐 대주주하고 지금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이 많이 느꼈지만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다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주주는 주가가 떨어지길 바래요. 그리고 상속을 위해서 대주주가 주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증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낮으면은 그 주가를 높이도록 종용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증여상속 구간에 걸리면 일부러 낮추기도 하고 전 삼성물산 커버에서 잘 알고 있는데 삼성물산 젤모직이랑 합병할 때 그때 이 주택시장이 돌았었잖아요. 완전 초호황이었잖아요. 2015년은 한샘 10배 나는 장이었고 분양 경기가 53만 원 나는 장인데 주택의 정점인 삼성물산이 주택시장 몰랐을까요? 근데 주택 수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 할까? 다른 회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해 8월인가 갑자기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젤모직 가치를 펌핑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니까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 여튼 주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주시장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체질 개선 결국 수익률이 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받쳐야 되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공매도 때문이라 생각해요. 유튜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만 좋았어도 주식을 살렸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주식으로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퇴직연금 다 예금으로만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안 돼 있고요. 연금은 채권이랑 예금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보다도 연금도 되게 안전하게 운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이 작동할 리가 없죠. 연금 작동 안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역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더 오래 다니게 해주세요. 60에서 62세로, 65세로. 그러면은 20에서 29세는 미안한데 너는 내가 은퇴하면은 회사를 다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그 개인 뭐랄까 배려 그렇죠. 그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적으로 이게 더 고착화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너가 열정이 부족하다, 너가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장년을 무조건 비판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원래 중장년의 노후라는 게 내가 회사 일을 그렇게 20년, 25년 열심히 했으면은 솔직히 퇴직해도 되잖아요. 그 회사 일이라는 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거의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처럼 일을 해가지고 완전 시달렸는데 은퇴하고 싶은 심리가 당연한 건데. 다른 나라는 다 빨리 퇴직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위를 벌이죠. 더 연장해 달라고 시위를 하니까 진짜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상속세를 지금 뭐 최대 60%까지 내니까 이걸 한 뭐 많이 줄여 예를 들자면 한 30%까지 줄여줬다. 뭐 20%까지는 너무한 것 같고, 네. 그죠? 법인세율도 안 되는 거니까 한 30%까지 줄여준다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상속세요? 네, 상속세율은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철학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미국을 많이 예로 드시는데 미국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크잖아요. 그 양쪽 부모로부터 150억씩 해서 거의 300억까지 네. 다 보니까 그 상속세 공제 한도가 큰 편이지만 근데 상속세율 자체는 결국은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거든요. 네. 5% 포인트 차이 이내예요. 근데 저는 그 상속세가 마치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처럼 묘사되는 거는 진짜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우리나라가 괜찮다면은, 뭐라 그럴까. 그런 또 상속은 죽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상속보다 중요한 게 증여거든요. 네네네. 생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증여세 관련해서 시스템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근데 그런 지금 막 상속세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웃긴 것 같고 상속세가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가 되게 지역적인 이슈에 정부 전체가 그 매몰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뭐냐면은 종전에는 그 국가 전체의 운영 방향에 대한 어젠다를 세팅하는 거를 청와대가 했고 네. 행정부는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물론 행정부가 도와주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지만 지금은 근데 청와대가 행정적인 일에 메모를 해요. 예를 들면 PF 문제, 뭐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 그런 것들을 전국민적인 어젠다로 만들어요. 사실 전국민적인 어젠다는 그런 어젠다가 아니라 그 저출산, 지방소멸, 그다음에 성장률 제고, 노인 빈곤 등등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쪽에서 네. 그러니까 연금개혁도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안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 노령연금을 도입했으니까 일부 개혁을 한 거지만 그 이후에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거고요. 네.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머리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되게 지역적인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네가 막 다루면서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비전과 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뭐 상속세 같은 걸로 다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1조 세금을 내던 사람이 5천억 세금을 내면 그건 안 아까울까 생각해보면 줄일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줄이고 싶을 거예요. 1조가 5천으로 줄어들었어도 그 5천억 안 내고 어떻게 3천억 낼 방법 없나? 2천억 낼 방법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할 테니 그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속세 물론 조금 많죠. 증여세도 지금 뭐 조금 많기는 해요. 네, 그렇죠. 증여세도 30억 넣으면 최고 세율 50% 가니까. 네,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뭐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대주주들하고 일반 개인 주주들하고의 입장 차이가 같아진다? 잘 모르겠어요. 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고 네. 기대 수익률이 주가 상승이랑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소가 등등으로 나오는데 우린 주가 상승만 존재하고 네. 배당 없고 자사주 매입소가 더더욱 없고 자사주 그냥 킵했다가 갑자기 물적 분할할 때 짜잔 이러면서 네. 어디서 이상한 보따리에서 꺼내가지고 네. 엄하게 쓰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제재도 안 받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낮은 수익률이고 부동산은 정반대로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그래서 종용되다 보니까 예. 가게는 어디선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많이 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하면 결국 노인연금 터진다는 건데 네. 그거는 표 날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렇죠. 미국은 정반대로 퇴직연금이 10조 달러 이상이고 사적연금이 40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네. 주식시장 전체가 50조 달러에 육박해서 GDP 2.5배가 넘어가는데 주식시장 붕괴하면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날아간다는 거니까 전 정치인이 주식시장 부양하잖아요. 네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주식이라는 그런 금융시장 부양했을 때 기업의 그러니까 일자리와 등등 여러 가지 쪽인 측면에서 좋은 건지 네. 주택을 부양했을 때 좋은 건지 양 나라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미국은 주식 중심의 나라고 네. 부동산 중심의 나라는 뭐 완전 압도적으로 한국인데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도 그랬어요. 그렇죠. 얘네 지금 네. 후폭풍들을 보면은 네. 그건
한국이 GDP 대비 부동산 주택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한국이 가장 몰빵인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열차게 출산율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명확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출산율이 그나마 괜찮았던 데가 뭐 평택, 화성, 수원 뭐 이런 네, 그 기업 있는 데요. 기업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출산율이 좀 괜찮아진다. 이런 네, 거고. 청주 보면 네. 하이닉스 있고 에코프로 있고 바이오 기업들 있으니까 청주 출산율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도 강서지구에 창원 진해 지역에 중소기업들 많고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젠다 중에 제일 큰 게 한은에서 지적한 거 제가 제일 공감한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내려간 이유가 아주 명징한데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을 했죠. 네. 중국이 지금 저성장이 하니까 소위 포스트 중국 이후에 한국 성장을 제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과 협상을 뭐 잘하거나 예전에 FTA 같은 것만 하려고 해도 정부가 나서서 엄청 네. 협상했는데 네. 이제는 전기 자동차 관련한 보조금 주는 IRA 관련 법을 민간 기업 단위로 그 협상을 하고 어떻게 무조건 미국에 가야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다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것도 없고 네. 그 기업들은 일단 미국으로 막 가가지고 그 합작으로 부채하면서 했는데 저 나라가 또 정책 바꿔버리면은 보조금 안 주네 뭐네 하면은 거기 투자한 설비 투자금 다 날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올해 뭐 10조 번다 11조 번다 되게 그림이 좋지만 하이닉스도 부채가 벌써 40조가 넘어가가지고 네. 그리고 SK그룹 전체적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렇죠. 미국에 굉장한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네. SK온. 네. 네, SK온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그러면은 이들 기업이 결국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뭐라 그럴까 공장을 다 미국에 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협상 카드로 쓸만한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성장 이후에 미국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등 뭐 이런 어젠다를 구하면서 쭉쭉 하고 기업이랑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내깔려 놓으니까 다들 공장들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가 리쇼어링 하면서 자국의 일자리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오프쇼어링을 하면서 네. 외국으로 가니까 일자리가 더 없죠.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 어둠의 그 사이클, 그러니까. 하락의 사이클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젊은 같습니다. 분들이 되게 본능적이고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 유행가를 요즘 열심히 들어보는데 젊은 유행가들 보면 난 너하고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볼 때마다 기뻐서 나는 그냥 사랑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같이 너만 보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네. 유행가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 감정 그대로 살아 있어. 결혼을 안 할 뿐이야.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의 뒤 후폭풍이 이 사랑들을 다 깨버리고 사랑은 없고 생존만 남는 가정이 되니까 무슨 그냥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는 싶겠어. 시스템적으로 그 노후나 어떤 사회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고 네. 각자 도생 속에서는 여유가 없는 거고 극단적으로 그 여유가 가구 단위 레벨로 있으면 혼인이라도 하는데 결국은 그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나 혼자라도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결국 이 모든 게 지난 한 15년간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뭐 정부가 다 너무 놀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소위 비전 없고 그냥 내깔려 노니까 우리 알아서 지금 막 어떻게 주식해야 되나 어떻게 부동산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런 사교육이나 엄청나게 성장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완전 나쁘냐 할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근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은 위험자산이어가지고 결국 위험자산은 원본 손실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명확하게 자본시장법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위험자산에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원본 손실의 확률도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개인들이 전 국민이 더 힘들어져. 결국 청산된다는 거고요. 난 개인 지금 요즘에 거래 비용이 70%가 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면 결국 금융시장에서 청산됐을 때 그 이후에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진짜 이거 완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젊은 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먹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춤도 한번 추고 노래도 한번 불고 이게 재민데 네.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야. 무지출 챌린지하고 하면 그런 여유는 진짜 없어졌죠. 그러니까는 마치 더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치 개인들이 내가 주식을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위험 자산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데 너가 주식을 못한 거야. 예, 뭐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참, 이게, 결국,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가치관으로 잡혀버렸고. 네, 그거는 돈이 더 중요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 영화 시리즈 그 1986? 1987? 가족 간에 되게 끈적끈적거려요. 굉장히. 그리고 가족 없으면 못 살고 막 네.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 돈만 있으면 가족 없어도 살겠어. 아, 그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네, 거요? 응답하라. 네. 지금은 공동체 의식이 거의 사라졌죠. 그럼요. 옛날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으니까요. 옛날 저희 집에 셋집 살던 분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 집 찾아왔어요. 잘해줘서 고맙다고. 네. 셋집 살던 분이 그랜 시대고 그때 막 김장도 같이 하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정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게 일단 사회보장도 됐어요. 사회보장 제도는 없었지만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커버 쳐주는 사회보장이 좀 됐거든요. 이웃 간에. 그렇죠. 가족 간에. 가족 네, 간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이 있고 이랬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일본도 91년, 92년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91년 폭락했고 부동산은 92년 폭락했는데 자산시장의 대하락을 경험하면서부터 일본도 사회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도 매우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테러들도 되게 이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당시 많은 가구들이 그 자산이 청산당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빈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때 고이즈미가 2004년에 일본 연금 개혁을 했고 그래서 GPPIF라는 일본 연금 사회보장 제도가 1층을 깔아주고 노인연금 깔아주고 2층도 깔아주고 이렇게 연금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끝이 전 국민의 빈곤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위험 자산 이런 그 가열찬 그 재테크 열풍의 끝이. 그럼요. 부동산은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고 주식도 야금야금 잘못하면 야금야금 털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럼 미국은 왜 돈 버냐? 미국은 시스템 자체로 주시장이 부양되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개인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퇴직연금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벌면 회사 다니면서 연봉 올라가면은 그 퇴직연금 불이백을 더 늘려가지고 뭐냐면 본인이 운용해봐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데 퇴직연금이 두 자릿수로 운영해주면은 퇴직연금 운용하죠. 네. 그러니까는 조기 은퇴하고 그 제 댓글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엔지니어로 있는데 40살인 미국 엔지니어가 은퇴를 했대요. 401K를 넣었는데 밀리어네어가 되어가지고 자기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고. 자기는 한국 들어가서 15년 더 일해야 되는데 본인 45살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을 하고 나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르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은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부동산을 많이 깔아놨고 그렇죠. 이런 현금으로 나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그 이게 주식이라면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라면은 그냥 주식 깔아놓고 퇴직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시스템이죠. 정확하게. 저희는 떨어지는 시스템이죠. 지수는 시가총액 대비 계속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시가총액하고 이렇게 안 나고 시가총액 가고 얘는 못 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튼 주식시장 아는 사람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 진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개혁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갑자기 얘기는 나도 훅 달아오르는데 주식 근처에서 하는 사람 치고 주식 거래 안 해보고 하는 사람은 그 주식 관련된 그 수장을 시키면 안 돼. 증권거래소 사장 좀 되려면 2번 정도는 깡통 차봤어야 돼. 그쵸? 공감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해야지. 대주주 횡포랑 주가가 안 된 이유 그리고 다른 나라 시스템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지. 마치 그냥 공매도만 잡으면 주식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가 호도하는 거지 사실상. 아니 그냥 주식 경력 20년 정도 자기 계좌 20년 동안 트레이딩도 섞여가면 있으면서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20년간 진짜 주식 경험 없는 사람들은 주식 관련 수장시키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시장은 소위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액티브 펀드 매니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면은 연금 패시브가 편입해야 되니까 그 종목 수급만큼 그냥 쭉 땡겨버리고 소위 국민연금 운용 방식 자체도 매우 그냥 이제 개선 포인트가 많지만 주시장 진짜 희한하죠. 그러니까 벤치마크로 하니까 저는 경악을 했어요. 2차 전지주 코스피 200 종목 주가 오른다고 해서 편입시키는 2차전이나 이런 것들 막 편입시키는 거래소의 행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걸 가지고 그 벤치마크에 따라서 무조건금의 그 행태도 우리나라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시가총액이 네. 올라오면 넣어. 네. 근데 사실은 미국 지난번에 나스닥 하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 올라오는 거 빼더라고요.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네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측면에. 참, 또 저를 자극하셨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우리는 낮은 주식 수익률,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방치,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은 그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부동산으로 많이 자산이 들어가도록 세팅됐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가열차게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비중이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이젠 대마불사가 돼서 죽이기도 어려워서 네. 23년 정책만 보더라도 명확히 그게 나타나고, 그럼 그런 시각들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주식보단 부동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것이고, 중장년들이 부동산에 더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출산율 0.7, 0.6, 0.5 내려가고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출산율 0.7명 얼마 전 제 영상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0.7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랐다가 제가 80만 명이 28명 되는 거야, 그냥 곧바로. 네, 두 세대만 지나면? 아니요, 네. 한 세대예요. 80만 명이 40만 가구를 만들어서 40만 가구에 0.7이니까 네. 80만 명에서 28만 명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 때는 80만 명, 70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 0.7이니까 40만 가구, 35만 가구에서 지금 23만 나오는 거라고. 네. 그래서 25만 나오면은 12만 5천씩, 12만 5천 가구에 다시 0.7 곱하면은 8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80만 명에서 8만 명 내려가는 게 두 세대고, 80만에서 20몇만 나오는 게 지금 한 세대 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충격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해보면 다 이민 가려 그래요. 그러면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이민 가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연금 내기 싫어하는데 기술이 있으면 또 워홀을 가고 거기서 정착하고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이 살죠. 그래서 부동산 10채씩, 20채씩, 30채씩 갖고 있는 분이 네, 사시면 그래서 되잖아. 진짜 이런 상황이 되도록 10몇 년 동안 방치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근데 이런 국면인데 진짜 한심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아쉬워서 제가 유튜브에서만나마 그냥 이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 유튜브들만 떠들어. 우리 슈카도 요즘 이거 자주 다루지만 슈카나 뭐 이런 유튜브들만 떠들지 정부 정책 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네, 없죠. 뭐 저출산 대책 뭐 나오는데 뭐 별로 뭐 임대주택 이분들 개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고민 별로 안 해보셨다. 네, 그게 한국이 극도의 그 양극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액이 크면 클수록 그 현재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더 공고화가 되니까 네. 그냥 굳이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바꿀 필요를 본인이 못 느끼거나 아예 경험을 못 해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젊은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0.5명대 출산율은 잘못된 게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를 결국 경험해봐라. 근데 그러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알면서 이걸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서 군대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이제는 군대 인원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불가하죠. 네, 그리고 미래는 무조건 감소할 거고요. 그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는 거 다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30년대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가 거의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다 조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주시장으로 돈을 안 넣고 그 부동산도 고점 찍었다 생각하면 전부 미국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작년에 하는 총재가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환율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환율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스파이럴이 되게 강력하게 또 몇 번 돌아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진짜 또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나 정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주식시장도 큰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연금도 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한테 너 왜 부동산만 하냐, 왜 주식 안 하고, 아니면 왜 출산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정부는 자기네가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컨텐츠 만들고, 또 저희 이제 각도기 TV 나와서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나와주셔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가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최우심의 최상욱 센터장님 모시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현재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가 현재 상황으로는 미래가 참 암울하니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대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최상욱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